꿈이었습니다. 복사꽃이 그윽한 도원을 논이는 상서로운 꿈 말입니다. 가도, 그대가 내 꿈을 그려줘야겠네. 나으리, 꿈이라니요? 봄이 흐드러져 여름으로 넘어갈 무렵이었지요. 사흘 밤낮 붓은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조선의 천재 화원 안견의 손끝에서 몽유도원도가 탄생했습니다. 조선은 오래도록 그의 붓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문헌에 그의 작품을 기록하며 면면이 신의 경지라 평했습니다. 허나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붓끝에 인생을 걸었던, 그리하여 끝내 신의 경지에 가 닿았던 그의 뜨거운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도, 그대가 내 꿈을 그려줘야겠네. 나으리, 꿈이라니요? 내 지난밤에 꾼 꿈이 어찌나 그윽하고 황홀했던지. 여명에 깨어나 꿈인 걸 알고 나니 영 허망할 지경이더군. 그대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재주를 가졌으니 그 마음의 눈으로 내 꿈을 화폭에 담아주었으면 좋겠네. 꿈 이야기를 들어보시겠는가? 꿈을 그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말씀해 주시지요, 나으리. 지난밤 잠이 깊었던지 호련히 꿈에 빠져든 모양이네. 내가 인수와 함께 신비로운 산 아래를 걷고 있지 않았겠는가? 둘러보니 골짜기가 기이하였네. 게다가 사방에 복사꽃 나무 수십 그루가 있고 그 사이로 길이 하나 보였다네. 그 길 위에 한 사람이 나타나 도원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네. 말을 타고 달려가 보니 높다란 골짜기가 하나 있었네. 시내가 휘돌고 길이 구불거려 100번은 꺾어 들어가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네. 도원의 모습은 어떠셨는지요? 옛 시인의 글에 나오는 그런 도원이었다네. 구름과 안개가 자욱히 피어오르고 지는 햇살에 반짝이는 복숭아꽃이 눈이 부셨다네. 금빛 햇살이 따로 없더구만. 그 모습을 내내 돌아보며 즐기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네. 자, 내 꿈을 모두 가져갔으니 이제 그대가 내게 그림을 그려줄 일만 남았네. 두 사람에게 오늘은 잊을 수 없는 운명의 날이었을 겁니다. 하룻밤의 꿈이 훗날 역사의 길이 남게 됐으니. 어쩌면 아득한 어둠에서 빛을 길어올리는 일일까요? 다른 이의 꿈을 그린다는 건 단단한 필력과 깊은 내공을 지닌 화가가 아니라면 가능치 못했을 겁니다.
당시 안견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세종의 총애를 입어 화원의 신분으로 이례적으로 정사품 호군 벼슬에 올랐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록에서 안견은 조선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이름난 화가였다고 전해집니다. 사흘 밤과 낮, 안견이 그려낸 몽유도원도는 당시 그의 실력과 명성을 오롯이 품은 역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77년 전, 반천년이 넘는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몽유도원도는 여전히 생생하고 영롱한 필치를 뿜어냅니다. 기이하게 뒤틀린 바위와 절벽은 마치 짐승의 등뼈처럼 선연하게 그곳에서 출렁이고, 생명의 윤택함을 머금은 폭포는 먼 세월 어디에선가 가만히 밀려와 여전히 그곳에서 흐릅니다. 계곡 아래 물길을 따라 당도한 도원. 안평대군이 금빛 햇살이라 감탄했던 복사꽃잎들은 고와한 세월의 깊이에 잠들어 있습니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절대적이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을 만큼 조선적이 최고의 화가로 거듭 우리 문헌에서 조선시대 문헌에 지적되고 있는 안견의 관지가 있는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견의 작품을 대표하고 심지어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평원법부터 고원법, 또 부감법 이런 현대인물로 보면 3D 입체화적으로 그렸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롭게 꿈속에서 그의 사상을 그려냈다는 것, 그것 자체로도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견 역시 붓끝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시작은 자연스러운 눈높이의 평원법, 그 다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고원법, 마지막엔 부감으로 도원을 내려다보며 꿈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런 점들은 참 창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굴 속에 있는 동굴 속에 나타나는 도원을 표현하려고 이 지평선을 살짝 뒤틀었는데 이런 것들은 참 놀랍다. 그 산 봉우리 하나하나가 좀 기괴한, 왜냐하면 이 그림은 꿈을 그린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살려냈고, 우리가 먹의 농담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먹의 짙고 옅음을 굉장히 잘 살려낸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독특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수화의, 그러니까 그림 본연이 지니는 그런 필목의 아름다움을 고루 갖춘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이로고 꿈이로다. 나와 함께 꿈속을 거닐기라도 한 것인가? 절벽을 휘감는 골짜기 소리도 들리고 꽃잎을 흔드는 바람 소리까지 담겨 있네. 역시 가도 그대는 진정한 신필로 불려야 마땅하지. 천년을 이어보고 싶은 작품이로구나. 자,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었으니 시가 따라야겠지. 찬미하는 자들의 시가 없고서야 아름다움이 어찌 온전해지겠소. 안평대군은 흡족한 마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림에 몽유도원기라는 발문을 써넣었고 이를 여러 문사에게 내보이며 시를 청했습니다. 신숙주
박팽년, 최항, 성삼문 등 집현전 학사들과 정인지, 이혈로, 김종서와 같은 당대 정치계의 명사들까지 총 23편의 시문이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와 글씨, 그림이 합쳐진 20여 미터 길이의 대작, 조선을 넘어 한국 미술사의 위대한 걸작 몽유도원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안견은 조선 초기 화단을 뒤덮었다 할 정도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다양한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박팽년은 안견의 신묘한 그림에 감탄하며 가히 입신의 경지에 들었다 말했고, 신숙주는 그와 필적할 만한 사람을 얻기 어렵다 기록했습니다. 김말로는 곽희식으로 그리면 곽희가 되고 이필식으로 그리면 이필이 된다며 뜻대로 못 그리는 것이 없다 했지요. 그 안견에 대해서는 그 모든 문헌의 기록은 정말 칭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어떤 재능,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정말 흠결이 없다, 평가에 흠결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일관된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조선 전기 독보적인 화가 안견. 그의 성장에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가도라 하셨는가? 그대에겐 스승이 없었다 들었소. 예, 나으리. 그렇사옵니다. 그간 어렵지는 않았소. 갈증이 나지는 않았느냐 묻는 말이오. 저는 노를 받고 붓을 움직이는 화공이옵니다. 예를 숭상하시는 주상에 각별하신 격려와 은혜가 있사온데 감히 제가 어찌 그런 마음을. 아니요. 뭘 캐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에게 내가 좋은 스승을 소개해주고 싶어 부른 것이요. 자, 빼어난 작품이야말로 가장 좋은 스승이 아니겠소. 명을 오가는 사신을 통해 특별히 부탁해서 구해온 곳이요. 송대 화가 곽희의 그림일세. 바람이 일고 구름이 솟는 듯하지 않소. 예, 그렇사옵니다, 나으리. 이런 걸 운두준이라 한다오. 이 준법을 그대가 보면 필시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소. 꼭 보여주고 싶었지 내가. 운두준이라 하셨습니까? 안평대군을 통해 중국 송나라의 명성 높은 화가들의 작품을 많이 접했던 안견. 그는 옛 그림을 보고 배우며 자신만의 독창성을 일구어냈습니다. 역시 현동자야말로 대군의 지우를 입을 만한 화사가 맞습니다. 이 중국의 서가들과 나란히 놓아도 부족함이 하나 없사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이상입니다. 내 누누이 말하지 않았소. 가도의 재주는 도화원에만 머물긴 아깝다 했지요. 조선이 이런 화가를 다시 얻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나으리께서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나게 해주신 덕입니다. 곽희의 산수에서는 웅장한 기세를 배웠고 마원의 산수에서는 그윽한 운치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두가 대군 나으리의 격려와 은혜 덕분입니다. 이 그림도 귀히 간직해야겠네. 가도 허락해 주시겠는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나으리? 인수 자네는 지난번처럼 화평을 실어 정리해 주시게. 그렇게 하시지요.
때론 아련하게 번지는 농담으로, 때로는 힘있게 치솟는 필획으로 사계절의 미묘한 표정을 예리하게 묘사한 사시팔경도. 이러한 구도와 필치, 문법들은 안견 화풍이라 불리며 이후 100년이 넘게 조선의 화단을 풍미했고 이웃나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조선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이름을 알린 안견이지만 실록을 비롯한 문헌 어디에도 그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가문 출신인지 뚜렷한 기록은 남아있질 않습니다. 바로 이 책 호산록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서산의 지리, 풍습, 출신 인물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서산읍지에 안견의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이 책의 앞장에 보면 그 서산의 성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명망 있는 성씨는 안씨, 류씨, 정씨다. 안씨는 어디에 있냐면 지곡의 폐성, 없어진 성 밑에 그 안정승의 묘가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안씨들의 터전이다라는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안정승은 안우세라는 조선 초기의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의 생물년으로 봤을 때 안견은 아마 손자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안우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안견에 대한 내용이 같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안견의 자는 가도요. 어릴 적에는 득수라 불렸고 이곳 서산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호산록. 안견의 고향이 서로 자기 지역이라고 주장하던 오랜 논란이 이 책으로 거의 정리가 될 무렵 이곳 서산시 지곡면에 오래도록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순홍 안씨 가문에서도 안견에 대한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족보의 별책 부록으로 묶여있던 죽계 사적입니다. 옛날 족보가 있는데 혹시 안견이 거기에 실리지는 않았나. 그래서 이제 큰 집이 가서 족보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다가 세 권째 딱 이렇게 하는데 안견이 딱 나오는겨. 네네. 야, 이건 네. 틀림없이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다. 안견 자는 가도요, 소시 득수, 본음 지곡인, 그림을 29편을 여기다가 수록을 했어요. 그런데 안견의 이름은 왜 정식 족보가 아닌 별책 부록에만 기록이 돼 있을까요? 문중 사람들은 지금과는 다른 시대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명문가에서는 자손이 누구고 그림을 그리는 건 환장이라고, 어머니 아버지도 너 그림을 그리면 팔자가 트거다고 하지 말라고 하다시피 내쫓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묻어올렸지. 한 사람의 일생을 찬찬히 더듬어 보는 일은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갈피를 들춰보는 일입니다.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안견의 어린 시절, 그는 어떤 마음으로 붓을 잡기 시작했을까요? 후손들의 추측대로라면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림을 그렸을 어린 천재 화가 안견. 드러나지 않은 시간과 역사의 공백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죽수야. 내 이놈!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느냐? 내 한 번만 더 환쟁이 노름을 했다가는 병을 칠 것이야 일렀거늘. 이 애비만이 우습게 들렸더냐? 아닙니다, 아버님. 소자 그런 게 아니오나. 내 지난번 뭐라 말했더냐? 네가 말해보거라. 천안 북극제주의 소가 제 본분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서 화중. 화라는 것은 학문을 가다듬고 정신을 수양한 뒤에 예로서 즐기는 것일진데
너는 어찌 거꾸로란 말이냐? 조속한 마음을 늘 경계하라 일렀거든. 넌 이미 본심을 잃었다. 그저 남의 이목을 즐겁게 하는 환쟁이야 다를 게 무엇이더냐? 내 그 천한 재주가 후세에 남겨진다면 네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아비의 이름도 가문의 명예도 찢어라. 내 스스로 너의 천한 재주를 끊어라. 찢어라. 어서. 천안 붓끝 제주에 속지 말라 하셨지요. 붓은 칼이라 하셨지요. 아닙니다, 아버님. 붓은 저의 벗이었습니다. 붓은 제게 꿈이었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만 그리며 붓장난에 빠졌다 생각하셨는지요? 아닙니다. 소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쓸쓸한 마음으로 꽃을 그리면 보는 이들이 쓸쓸하다 하고, 똑같은 꽃이라도 그리운 마음으로 그리면 보는 이들이 그리움이 느껴진다 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붓이 따라가고 보는 이들의 마음이 따라오는 이 지극한 즐거움을 알았으니 소자 이제는 붓을 들지 않고는 영 살 수가 없어서 떠납니다. 이것이 저의 운명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한 저는 가문에 누를 끼치는 죄인이 될 것이니 집을 떠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순은 안씨도 아니고 아버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로지 제가 잡은 붓의 운명을 걸고 오로지 붓의 길로만 걷겠습니다. 안견이 진짜 이렇게 가문을 등지고 출가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향을 떠나서도 오래도록 그의 마음은 고향의 산과 강과 나무를 닮아가며 바람과 햇살에 물들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그런 곳이니까요. 그의 생애 뿌리와도 같은 곳, 고향인 서산시 지곡면엔 안견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의 작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600년이 넘는 세월과 시대의 풍상 속에서 선생의 자취를 더듬고 찾으려는 고향 사람들의 집념이 여기 모였습니다. 선생의 모습을 담아낸 흉상도 그중 하나입니다.
초상화도 남아있지 않은 600년 전 화가의 얼굴을 어떻게 복원한 걸까요? 그 집안에 존재하는 형질적 특징을 조각적으로 구현해서 이제 안견다운 표정을 부여해가지고 이제 흉상을 만드는 거죠. 광학사진으로 정면과 측면을 찍죠. 그리고 등고선 사진을 찍습니다. 석 장의 사진을 가지고 얼굴의 이목구비를 계량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표정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눈이 처져 있고 눈썹은 이렇게 진하고. 순흥 안씨 후손 70명의 얼굴을 촬영해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부계로 유전되는 공통 유전인자를 찾아내는 과정인데요. 총 1200개의 항목으로 계량화해 씨줄과 날줄을 엮어내듯 이목구비를 완성합니다. 이 순흥 안씨 집안은 조사해 보니까 이마가 발달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이마가 뒤로 넘어가서 삿간이마형에 세계에서 제일 이마가 뒤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마가 볼록해요. 이마가 볼록하다는 말은 뇌에서는 전두엽이 크다는 말이에요. 전두엽이 크면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과감하게 하기보다 생각을 조심조심해서 행동도 조심조심해서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순흥 안씨의 유전자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조각을 보고 어떤 분이 그래요. 할 말을 많이 참고 사신 분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이 이 안견 선생의 그 품성이나 이런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묻어둔 이마와 절망을 삼킨 입술로 안견은 그때 그 격변의 세월들을 견뎌온 것일까요? 제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왕이 되는 것이요. 세종의 둘째 아들이며 안평대군의 형인 수양대군. 문종이 2년 만에 승하하고 어린 조카 단종이 왕이 되자 그는 왕위를 찬탈합니다. 조카의 왕위를 지키려는 안평대군과 빼앗으려는 수양대군의 갈등이 팽팽하던 시절, 계유정난의 피바람이 일기 전 안평대군과 안견 사이에도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이냐? 분명 여기에 두었던 용매목이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선생은 모릅니다유. 호근나리께서 먹을 갈 물을 떠오라 하셔서 바로 나갔습니다유. 안 그렇습니까유, 호근나리? 이제 제 차례인가 봅니다.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나으리?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으리. 부디 용서치 마시옵고 큰 벌을 내려 주십시오. 가도 그대 뜻이 이리도 확고한 줄은 미처 몰랐다. 그동안 여러 번 청했던 사직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러시는 게 아직은 때가 아니니 더 기다려달라 간청했던 내게 정령이 이해하셔야겠소. 마음이었어. 벗에게 청하는 간절한 마음이었단 말이야. 이리 짓밟으며 더 죽질 신임까지 해가면서 기필코 멀어져야 할 사람입니까? 그대에게 내가
다시 청하는 이별에 어찌 이유가 없겠소? 허나 내가 진심으로 안타까운 것, 이대로 그대를 보내면 그대는 영영 친우를 배신한 파렴치 안으로 회자될 것이오. 수호지심도 모르는 도둑질을 한 화원으로 그대에 남을 것이란 말이오. 왜 그런 오명을 자초하시는데? 그대의 오명이 내 가슴에 비수가 된다는 걸 모르지 않을 터인데 왜? 가도 그대의 뜻이 이리 확고한데 내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걔 누구 왔느냐? 당장 이자를 내치거라! 다시는 내 집에 발을 들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오늘의 일은 훗날 윤휴의 백호전서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 그 어떤 역사서에도 기록되지 못했던 안견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허시라 하셨습니까? 어찌 미천한 화원에게 그리 큰 마음을 내어주셨습니까? 나으리와 함께한 지난 시간들은 제게 진정한 꿈속 도원이었습니다. 그런 나으리께 저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생의 너울 앞에 나으리를 남겨두고 그 너울에 부식 꺾일까 두려워 도망치는 이 미천을 어찌다 구하려이까? 저는 나라의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대부가 아닙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권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소위는 모릅니다. 나으리께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옵니다. 나으리의 꿈을 그린 그날, 목류도원 너를 그린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사흘 밤낮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용솟음 쳤다가 가라앉고 혼백이 붓끝을 따라 화폭을 떠들며 돌에 가라앉던 그 시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이 가슴 속에 아직 못 그려낸 수많은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도적질이라 하는 천한 환쟁이라는 오명을 쓰고서라도 이 비루한 목숨 부지하여 그날처럼
온 마음을 다한 그림을 또 한 번 그려내고야 말겠습니다. 부디 불중한 이 소신을 용서치 마시옵소서.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고 찰나 같기도 하고 영원 같기도 한 꼼짝없이 시간과 공간이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런 순간 말이죠. 서로의 마음과는 다른 운명의 엇갈림. 어쩌면 이날의 진실은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 따라 갈까 보다 내님 계신 곳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화자라 하여 그림 앞에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네. 자, 그대에게 주는 선물이네. 내가 좋아하는 두보이 시집일세. 무슨 물이 박혀간디 이다지도 못 보는 곳 아바마께서 새 이름을 내려주셨네. 이제 안평이 아닌 비애가 되었어. 오늘을 기억하고 싶네. 내 나의 조상을 그려주시겠는가? 재주가 아닌 마음의 붓을 내게 주시겠는가?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 따라 갈까 보다 예를 업으로 삼는 자들은 자신의 재능을 올고지 봐주는 이에게 마음을 바친다 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나으리의 것이 아닙니까? 나으리는 제 붓을 완성시켜 주신 벗입니다. 박혀간디 이다지도 못 보는 곳 1년 1도 복원 많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박혀간디 이다지도 못 오는 곳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 따라 갈까 보다 임 따라 임 따라 임 따라 갈까 용매목 사건 얼마 후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안평대군은 영모의 죄목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찬시를 쓰고 몽유도원도를 함께 즐겼던 신숙주는 수양대군 편에 붙어 권세를 누렸고 박팽년과 정인지, 김종서 등 찬눈을 남긴 많은 대신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몽유도 원도는 계유정난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마즈 요시히로. 몽유도 원도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440년이 지난 후 일본의 시마지 요시히로 집안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싸운 바로 그 장수입니다. 400 몇십 년 만에 나타났는데 그때 나이토 고난 교수가 그걸 봤어요. 근데 나이토 고난 교수는 그 미술품에 있어서는 대단한 권위자예요. 일본에서. 그 사람이 그걸 딱 보고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안견의 그 대작, 진품, 가장 훌륭한 진품이다 라는 말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임진왜란의 약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위자가 약탈물이라 그러기 때문에 일본에서 아직도 그 말을 반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인정을 한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해방 이후까지 몇 차례 국내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1931년 그 4월에 동아일보를 보면 도쿄에 있는 도쿄부 미술관에서 그 조선명화 전람회를 하는 걸 봤다. 몽유도 원도인데 그때 3만 원 가격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내 가산을 통틀어 가지고 그 작품을 살라 그랬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었다. 제발 조선인으로 누가 정말 이 작품 하나만은 손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그 호소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해방 이후에도 뭐 한 서너 차례 정도 이렇게 올 기회가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골동품상이던 그 장석구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그걸 가져와서 그 매물로 나왔으니까 가져와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보였는데 너무 비싸게 불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이래서 그냥 가지고 돌아갔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델리교에서 이제 교주가 이대 교주가 사가지고 지금까지 뭐 소장하고 있다 이런 그 스토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서너 차례 정도 이렇게 올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뭐 그게 잘 안 된 거죠. 이처럼 해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엔 아직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현재 안견의 고향인 서산엔 일본 천리대학에서 고화질로 촬영 인쇄한 영인본이 보관돼 있는데요. 엄연히 우리 문화재인데 우리가 진품을 볼 수 없다니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분명히 몽유도 원도는 조선이 낳은 당대 최고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 것은 분명하고 우리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좀 앞으로 계속 기울여 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우리 노력에 따라서는 마음이 또 움직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한번 가져봅니다. 몽유도 원도가 완성되던 날 안평대군은 말했습니다. 천년을 이대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이죠. 복사꽃이 수백 번 피고 지는 세월을 건너 그의 바람대로 됐으니 그는 행복할까요? 안견은 홀로 남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못 들으셨습니까? 아버님과 저의 이야기가 또다시 사람들의 입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화공의 아들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어전에까지도 같은 이야기가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아버님처럼 화원으로 키워주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랬다면 오늘처럼 이런 비참한 꼴은 당하지 않았겠지요. 제가 왜 아버님의 이름을 원망하는 불효자식이 돼야 한단 말입니까? 아버님,
벼슬에 애가 달아 이러는 것이 아니오라. 지원해도 지워지지 않는 안개 같은 게 늘 눈앞에 있으니 이 몸뚱이마저 희미해져 유배당한 심정이옵니다. 오늘 제가 어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못난 꼴을 보여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버님. 두 사람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록에 남겨진 몇 줄로 짐작을 해봅니다. 안소인은 화공인 안견의 아들로 감찰이 되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안소인은 이미 과거에 등재하였는데 감찰의 벼슬을 준들 어찌 꺼리끼겠는가? 화공의 아들이 어찌 감찰이 될 수 있으오리까? 똑같이 문과급제를 했는데도 아버지의 직위가 화공이었기 때문에 청요직이라 그러죠. 중요한 자리. 특히 사원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간언을 하는 자리니까 그런 거는 좀 차별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좋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화공이었지만 화공의 아들이 그래도 문과를 치를 수 있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버지가 화공으로서 쌓은 업적이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보시는 연구자도 있거든요. 나름 다 타당한 것 같습니다. 소희야, 내 너의 비참함을 어찌 모르겠느냐. 내가 이 아비의 삶이 네 앞길을 막고 있구나. 미안하구나, 소희야. 내게 붓은 쓸쓸한 칼이었다. 가문을 등지고 천륜을 끊게 했다. 뿌리 잃은 사람이 어찌 온전한 꼴이었겠느냐. 매일 새하늘 견디며 천둥 속을 걷는 마음으로 살았다. 오로지 그림 그리는 순간만이 봄이더구나. 뿌리를 잃은 삶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더구나. 오로지 그림이 나를 살렸다. 내게 붓은 졸렬한 칼이었다. 나를 완성시켜 주신 내 마음의 보신, 죽음과의 신이마저 끊게 했다. 온 세상이 흉을 보는 비열한 환쟁이가 되었는데도 이 애비는 붓을 놓을 수가 없더구나. 매일 마음에 흥이 찾아오더구나. 그리울 때는 그리움의 흥이, 아프고 슬플 때는 통탄의 흥이, 어떤 날은 회한과 절망의 흥이 찾아와 그 힘에 겨워, 그 힘에 기대 기어이 그림을 그리더구나. 내가 때로는 붓을 끊어버리려고도 했었다. 천륜도 끊고 신이마저 베어버렸는데 내 손에서
기껏 붓 하나를 못 떨구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오장육부가 타더구나. 마음속에 뜨거운 불길이 만들어낸 그 형상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내 살 수가 없더구나. 그리고 그리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모든 것을 잘라내고 내게 남은 것은 그림뿐이구나. 밤이 되었구나. 붓이 또 나를 기다리는구나.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 꿈깨이니 독꿈이요. 누군가는 눈 뜨면 사라질 한낱 꿈이라 말하겠지요. 하지만 여기 평생 한 가지 꿈만을 쫓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품어낸 그 꿈으로 천년의 시간을 담아냈습니다.